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법이 갖춰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7세기 이탈리아의 수도사 토마소 캄파넬라가 지적한 것처럼 일단 법은 적용 대상,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하고요. 또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이란 형평성이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형평성 논란에 법이 휘말리게 되면 법에 대한 준수의식이 희박해져서 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일단 만들 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법 중에 하나죠. 김영란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런데요, 김영란법 자체를 보면 아직도 문제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호한 측면이 많고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 속에는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요소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김영란법의 취지인 부정부패 척결은 누구나 공감하고 또 척결을 원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이런 위헌 논란과 가상현실적인 요소는 배제돼야 합니다. 이런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법안이 오늘 국회에 통과되는 이유, 바로 여야 모두 재보선을 앞두고 있고 또 여론이 김영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정당이 여론에 민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본연의 임무라고 할 때 기왕지사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 좀 더 법다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비 내리는 화요일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비도 오는데. 오늘이 33데이거든요. 3월 3일. 33데이가 뭔가 했더니 이게 삼겹살 먹어야 되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네. 혹시 화요일 퇴근길에 소주에 삼겹살 드실지 11월 모르겠습니다만. 11일은 긴 과자 먹는 날이라고. 그렇죠. 33데이는 삼겹살 먹는 날이야 그러고. 또 매월 14일에 뭐가 있죠. 14일은 또 있죠. 사탕 네. 먹는 날, 네. 초콜릿 먹는 날. 맞습니다. 참. 근데 이게 어제 개강하셨잖아요. 저도 개강했죠? 개강했는데 저 이제 어제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가능실이 겹쳐가지고, 예? 아주 혼이 났습니다, 어제. 그런 혼란이 벌어지죠. 예, 행정 근데 미스. 전 지금 처음 겪는데 130명이 되는 학생을 도대체 난 어디에 어떻게 알아요? 대단히 제가 강하시구나. 그 강의가 130명인데 어제 진짜 꼭지 도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지금 예. 52명 아이들이 미어 터져서 예. 강의실 좀 바꿔달라 그래야 되는데 자, 개강으로 이제 대학가가 북적북적합니다. 예. 하지만 오늘 카피는 삼겹살과 관련 없고요. 예. 표면과 이면. 우리가 표면과 이면. 이거 뭐 표리라고 부르는데 예. 표리가 일치하면 겉과 속이 같은 거니까 좋은 그렇죠. 거고 표리 부동 겉과 속이 다르면 요거 좀 위험하고 나쁜 건데요. 자, 표리 부동을 오늘 카피로 뉴스를 풀어보겠습니다. 표리 부동 관련 뉴스가 어떤 거 있죠? 조금 전에 오프닝 해주신 지금 김영란법 오늘 통과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제밤 3.1절 밤에 여당은 밤샘 이제 끝장 토론 예. 해서 이제 의견을 다 모았죠. 예. 그런데 정무위 안을 거의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 여당의 의견을 수렴했었고요. 야당은 원래 정무위 안대로 가자 원안 고수 이랬는데 어제 오전에 의총하면서 또 의견을 모아서 어제 늦은 밤 여야가 지도부가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표결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 약간의 손질은 있었는데 이 언론사도 포함한다. 가족의 범위가 사립학교 줄었습니다. 교직원도 포함한다. 예. 가족은 어찌 보면 이제 본가와 처가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포함이었는데 배우자까지로 맞습니다. 한정하는 것으로 배우자만 한정을 하는 가족의 건데. 범위가 줄었는데 어쨌든 이 18개월간의 이 기간을 두고 한 내년 이제 9월 정도부터는 이 법이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1년 6개월 후. 1년 6개월, 18개월 후입니다. 예. 내년 중반에 근데 그걸 발효되는 계도 겁니다. 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계도 기간, 네. 근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정치권도 알아요. 이 법이 모순투성이라는 걸 알거든요. 서로 다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위헌 요소가 많아가지고 이게 통과가 돼서 실시가 되면 근데 이게 총선 전에 실시가 되면 문제가 골치 아파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끝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아마 계도 그래서라고 기간을 둔 것이 생각해요. 아닐까. 네, 저 그래서라고 생각해요. 의구심이 가죠. 이게 총선과 대선 사이에 발효가 됩니다. 기간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이 100만 원 넘게 어쨌든 수령하면 이 형사처벌 무조건 되는 거고요. 이게 뭐 뇌물이냐 아니냐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이 유형의 법에 속해요. 그리고 3만 원 이상의 식사 혹은 글쎄요. 선물 이거 다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둘이 술을 먹는데 어복쟁반 하나에다가 소주 한 병에다 맥주 2병 시켰어요. 네. 이러면 자칫하면 6만 원이 넘습니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주 한 병을 더 먹으려고 그러면 잠깐 스톱. 네. 이게 돈이 넘어가가지고 소주를 더 먹으면 안 된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가 파장해야죠. 있거든요. 네. 네. 저는 금주 효과를 높이는 제가 볼 아주 때는 효과가 국민 있을 것 건강에도 같아요. 아주 좋은 기여를 네, 하는 좋은 기여를 하고 지금 패러디 하시는 거죠? 음주는 적당히 아주 그냥 건강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제 국민을 위해서 우리 정치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같이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어제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여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고성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예. 어제는 그 조직 강화 특위의 부실 당협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서울 내에서 2군데, 부산 하나, 인천 하나, 경기 둘, 충남, 전남 해서 8곳이 부실 당협이다. 그럼 당협위원장을 교체해라. 이런 요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안에 친박계 인사가 많았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은 탁자를 두드리면서 큰 소리를 쳤고 이인재 최고 등 반발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결론 없이 추후에 다시 논의한다. 이렇게 됐지만 김무성 대표는 조강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아니다. 다음에 다시 보고하고 잘 설득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 갈등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아주 특이하네요. 친박 의원들만 잘 못한 모양이죠. 그러게요. 네. 예. 자, 관련 뉴스, 다음 뉴스는 어떤 거예요? 네, 뭐 야당 얘기도 좀 해보면요. 이게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언급하면서 이 기존의 일방적인 제안에서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도 어제 최고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지금 남북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을 화해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의 진정성을 야당은 언급하고 있고 또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지금 북한의 진정성을 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진정성 근데 공방인데요. 궁금한 게 왜 양쪽의 진정성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한쪽만 진정성을 요구하지? 네. 또 이제 야당의 진정성은 무엇인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방안으로 7.4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4 정상선언 등 남북한 간의 지난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표는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뭐 북한의 진정성 뭐 이게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시작되는 날 새벽에 북한은 이제 2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죠. 아니 뭐 6.15 남북 공동선언 다 좋고 14선언 다 좋은데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를 했나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를 했나요? 박광저씨 피격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를 했나요? 북한이 전혀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과거를 덮고 넘어가자? 네. 저는 그 논리는 과거사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또 이 기념사 언급에 보면 예. 그 이산가족 상목 정례화 제안 또 했고요. 뭐 여러 예. 차례 했습니다. 또 이게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먼저 오이사 조치가 해제돼야 모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캐나다발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는 것이 예. 캐나다의 이 캐나다 국적의 한국인이 북한에 방문했는데 지금 한 목사라고 달째 그러죠? 네, 예. 목사님인데 이 대북 지원을 또 주도하던 목사님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북한과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됐던 최근 현황이 있다고 하는데 예. 한 달간 소식이 두절돼서
억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인권 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죠. 90여 차례 방북을 한 사람이 네.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북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신의주에 외국인들을 억류하지 않았습니까? 예. 에볼라에 대한 조치라고 3주 격리 기간이 있었는데 한 달째 이제 소식이 두절됐으니까 아하. 이게 에볼라와 관련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그렇죠.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은 지금 첫 방문지 쿠웨이트에 가 계시는데 아하. 첫 번째 정상회담 했습니다. 예. 쿠웨이트 국왕 이름 무지하게 깁니다. 셰이크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국왕과 제가 한 사람 이름이었습니까? 네, 한 사람 이름입니다. 예. 줄여서 알 사바 국왕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간에 이제 수급과 관련됐던 양국 간의 교류를 이제는 좀 더 긴밀한 협력 관계로 강화한다. 여기 합의가 됐고요. 예. 우리 측 제안처럼 에너지 건설 플랜트, 교통철도 외에도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다양한 이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알려졌고요. 예. 알사바 국왕 외에도 오늘은 이제 마르주크 알 가님 국회의장, 자베르 알사바 총리 이름이 국왕하고 총리하고 비슷합니다. 다 알이 들어가죠. 예. 이분들과 접견을 하고 다 알이 들어가네. 네, 오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출발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어제 이 미 국무부 정무차관 웬디 셔먼 발언 전해드렸는데 네. 이게 좀 분노할 일이잖아요. 예. 이 여야 정치권 모두 다 분노했고요. 예. 미국의 양비론적인 발언 결국 일본을 편드는 것이다. 성토 일색이었는데 또 여당의 김을동 의원은 아주 공개적으로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한미 관계 좀 복잡한 파장으로 예. 앞으로 나갈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국무차관의 발언이니까 미 국무부의 입장은 뭐냐 또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우리가 좀 어떤 꼼수들이 이면적으로 존재하는지 미국의 이면과 표면에 대해서도 또 한미 관계, 한일 관계를 비롯해서 잘 주시해야 되는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그 유태인 그럼요. 그러니까 독일 나치가 유태인에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사실 혹독하고 엄격하게 분노하고 보고 있죠. 있는데 네. 왜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거는 그것을 그렇게 해야 그건 되는지에 남의 대해서 나라 얘기다. 저는 그건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역사라는 것이 강자에 의해서만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905년 우리가 이제 이 미일 담합이죠. 그 테프라캅스 조약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계속 지금 환기되면서 이 과거사를 웬디 셔먼 차관의 발언 중에 가장 좀 이 우리 국민들에게 놀랍고 안타까운 그런 대목은 값싼 박수라고 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적을 비난하는 행태는 이 국민들의 값싼 박수를 일으키려고 하는 파퓰리즘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과거사, 역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값싼 박수를 위한 정치적인 표면적인 이게 이 제스처냐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미국이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역사에 대한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어떤 노래 듣고 계실까요? 오늘 이 비가 내리는 예. 날이죠. 이게 봄비인데 레인이라는 노래를 레인. 이적의 노래로 들어주시죠. 이적의 노래. 네. 그렇군요. 달팽이 불렀던 그 이적의 맞습니다. 레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네. 고맙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예,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죠. 비 내리는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쏟아지는 비까지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건 너를 보고 싶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서울은 부담되고 어디가 좋을까? 부천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한번 가봐요.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초중고의 근린공원을 걸어서 누리고 서울이 가까워 출퇴근 걱정 없어요. 부천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기대해도 좋겠죠? 4월 오픈 예정 1800-7029 한신공영 제일건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당시 언론 보도 등은 국가정보원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 파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인데요. 오늘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하태경입니다. 예. 근데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오늘 김영란법이 통과되는 모양이죠? 예, 네, 통과됩니다. 예. 통과됩니다. 예. 근데 저도 이거를 조금 뜯어보니까 굉장히 예. 문제의 소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다고요. 제가 국회 들어와서 법들을 쭉 봤는데요. 100%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물론 가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예를 들어 뭐 너무 세월호 좀 특별법도 있어가지고. 예. 제가 위원이라고 반대 토론을 했고 예. 근데 이제 크게 시대 정신에 맞냐 예. 취지에 맞냐 근데 예. 김영란법의 핵심은 일종의 의식혁명이죠. 우리나라 물론 그렇죠. 국민들의. 예, 근데 그래 큰 취지에서 맞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수정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우리 이제 국회가 좋은 게 그 시행을 해보면서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계속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란법도 1년 6개월 경과 기간을 뒀고 이제 예. 그 이유는 좀 경과 기간이 길죠. 그렇죠.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하자 하는 게 있고. 일단 통과시키고 많은 논의를 한다는 거.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미뤘다가는 또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예. 지금 반대 여론도 막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 온 국민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시키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우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국가정보원 여론 공작 이 문제에 대한 주장이요. 이 주장에 대해서 한신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침 소리에서 금기를 깨는 쓴소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이인규 전 중수부장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보도를 했는데 이게 여당의 일반적인 기류하고 좀 다르죠. 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국정원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국정원이 정치 개입 기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고 이 때문에 사실 통일 대박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국정원입니다. 그렇죠. 국정원에 더 많은 예산을 주고 더 많은 역할을 주고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게 모두 봉쇄되어 있습니다. 정치 개입 여지가 있다고 해서 때문에 정치 개입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국정원이 먼저 알아서 다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 대박을 위한 정말 전위 조직으로 국정원이 다시 태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사건을 국민 통합의 어떤 전환적인 계기, 터닝 포인트로도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한 정파의 대통령으로밖에 인정 안 하고 계속 격화시키고 정통성 문제 삼고 이거 대통령 떠나고 나면은 어떻게든 그 사람 이미지 깎아내리려고 없는 사실 다 끌어다녀가지고 해왔잖아요. 감옥 보내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여당이 먼저 끊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참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쪽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여당 쪽 사람들을. 근데 대통령이라는 거는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원수가 국가의 대표거든요. 대통령이 조작된 내용으로 공격받는다는 것은 국가가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체감,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일체감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없어요. 때문에 여당이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게 이런 왜곡된 이런 걸로 이제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풀어줘야 여야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정기가 생긴다는 이런 아무튼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논두렁이에 버렸느냐, 뒷마당에 버렸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계를 받은 사실 자체, 이거는 사실이 아니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예? 이런 의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잘못 파악하시는 것인데, 제가 노무현 사건 재수사 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예. 국정원의 정치 개입, 정치 공작, 예. 단서가, 중요한 단서가 나왔고, 또 이인규 중수부장 수사 책임자인데, 그분 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근거가 있다고 보고, 예. 국정원이 정치 공작 전부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수사가 끝나는데 왜 다시 파헤치느냐. 그럼 뭐 국정원이 정치 공작 하든 말든 그건 뭐 문제 삼지 말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태도 때문에 예. 국정원이 계속 정치 개입 사건에 휘말리고 아하. 국정원의 권위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국정원이 검찰 수사 상황을 알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을 국정원이 주장했다면 알기 때문에 가능했을 텐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과거에 보면 국정원이 예. 이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관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 예. 댓글 사건도 예. 뭐 선거법 여부는 1심, 2심 판결이 다르지만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똑같잖아요. 국정원법 위반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해서 안 된다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고리 이런 거를 완벽하게 단절해야 된다. 그래야 국정원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예.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의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쨌든 진상을 가장 객관적으로 그리고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할 필요도 있긴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가장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한 채 의혹도 없이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진상을 파악하는데 예.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도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일어났던 문제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 이후.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분이 다시 감옥에 가셨는데 이분이 다시 소환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 네. 이인규 중수부장이 말을 꺼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말뿐입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근거 자료나 증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전 다 털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말만 꺼내놓고 뭐 꼬리 자르기 해서 조용히 있는 이런 태도는 전직 그 검찰 아주 고위 책임자로서 그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 자료들을 1차 근거로 삼고 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어디까지 조사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자료를 내놓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그 발언을 했던 그 자리에서 다른 것들은 좀 더 세월이 지난 후에 밝히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증거 제출이 가능할까 그게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이유가 국정원의 자료 제출 강제할 수 있고요. 예. 또 국정원 스스로도 이번에 새로운 원장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 신임 원장이 국정원 살리는 길이 이 정치 개입 고리를 스스로 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 스스로도 자체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또 법무부가 그 이인규 중수부장 발언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단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 청와대 정무특보가 저는 또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도 몰랐는데. 예. 아니 지금 이 의원직을 그만둬라 내놔라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 이게 이제 상권 분립에 안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권 분립에 안 맞다는 건데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입법하고 행정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장관도 겸직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현재 상권 분립이 한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원래 원칙대로 교과서대로 상권 분립이 되려면은 지금 행정부에 가 있는 예산 편성권 그리고 정부에도 입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국회로 설치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장관 가는 것도 안 된다. 뭐 특보 가는 것도 안 됐다.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입법권도 정부의 일부 있고 또 예.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국회가 가져야 될 예산 편성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이 장관 가는 것도 허용이 됐던 것이고 또 청와대하고 협의하는 것도 예. 여태까지 허용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역사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그 대통령 때도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 아니, 정무장관, 정무특보, 특임장관 이런 이름으로 국회의원들 많이 임명했었죠. 과거 정권도. 네,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입법과 행정이 섞여 있었고 예.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되기 전에 예. 합축 발전을 위해서 행정부에 과감하게 그렇죠. 권한을 몰아줬지 않습니까? 예. 그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때문에 이거 상권 분립해서 정무특보 가지 마라, 어원직 사퇴하라 하려면 이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 편성권 계속 행정부에 줄 거냐, 정부가 입법하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될 거지. 지금은 아주 소모적인 정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정무특보 같은 경우에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에는 일단 구조를 먼저 바꾸고 문제 제기를 해야지 문제 제기부터 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죠. 이런 입법행정직 겸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뭐 그렇게 불출마까지 하라. 이거는 너무 아니 불출마가 아니라 당장 그만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국회의원 그만두라는 거죠. 예. 금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좀 근데 저한테 야당답지 않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표 중동하고 있는데 중동에서. 물론 저도 이제 그건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입법 행정이 막 뒤섞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한명수 전 총리도 의원직을 가진 상태에서 총리를 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정무특보, 정무장관 이런 것도 과거 정권에서 다 국회의원들이 했던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도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그 구조 다 좋은데요.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올 출마하시고 싶은 장관 특보분들은 아니 올 말에 이제 다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국정의 연속성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총선 직전에 청문회를 하게 돼야 되는 그런 부담이 또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이번에 다음 주에 청문회 하거든요. 예. 그분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 예.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예. 자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단지 이 경력 관리, 개인적인 경력 관리의 일환이다. 예. 이렇게 비치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여론의 질타를 받을 거고요. 박근혜 정권의 성공과 자기의 장관직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좀 구체적인 결의를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당협위원장 말이에요. 예.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사고지구당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목소리가 커진 경우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존에 하던 당협위원장을 부실 당협이라고 규정을 하고 예. 바꿔야 된다. 예.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룰도 없었고 아하.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천 제도도 오픈 프라이머리니 다 이렇게 상향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이 우리의 상품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가능성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에 대한 것은 일단 당 지도부에 어느 정도 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의 색깔을 내는데 예. 당협위원장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당 색깔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도 여론조사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당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당이 무엇이냐, 정당이. 이런 정당 고유의 색깔 이런 걸 내는 것이 점점 봉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단, 당 지도부도 너무 이게 무리하게 바꾼다든지 새 사람을 뽑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신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당 지도부는 객관적으로 뽑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근데 그 객관적이라는 게 계파 문제도 초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보이니까 잡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과거에 보면 공천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게 김문수 위원장 시절에 그 전략 공천 해가지고 지금 좋은 사람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전략 공천의 의의도 충분히 그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탑다운이랑 바텀업이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걸 적절하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되고 예. 어저께 일어났던 이런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탁자를 내리치고 완전히 한지붕 두 가족 세 가족이라는 걸 국민한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성숙된 자세로 전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월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흑자를 기록했는데 네. 그게 흑자 모양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체감이 안 되나? 예? 그렇죠. 이제 어제 한국은행이 1월 국제수지 이제 현 발표를 했는데요. 예. 69억 4천만 달러 또 흑자를 기록했는데 요즘 청취자 여러분들을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흑자입니다. 예. 그래서 봤더니 35개월 연속 흑자 랠리다. 예. 2년 11개월째 연속 흑자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근데 또 바로 뒤따른 기사가 있죠. 이게 잘 보면은요. 수출은 줄고 수입도 줄고 그러니까 수출 수입 모두 줄고 있다는 점. 그런데 수입이 더 많이 줄었다. 줄어가지고 그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불황형 흑자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불황형 흑자다. 네. 그래도 뭐 불황형 적자보단 나은 건가요? 많이 났죠. 불황형 적자보다야 많이 났는데 그 수입 부분을 보니까 거의 한 15% 이상 이제 전달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예. 품목별로 석유 제품, 원유, 가스 등에서 아주 크게 수입액이 팍팍팍 줄어들면서 실은 이제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체감이 안 됩니다. 즉 이렇게 흑자가 나고 유가가 떨어지고 하면 소비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비가 지금 전혀 안 살고 있고 참고로 이번에 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서비스 수지 같은 거는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해외 여행 가가지고 여행 수지 적자 폭이 정말 커졌거든요. 예. 근데 왜 국내에선 돈을 안 쓸까? 우리는 왜 돈을 안 쓸까? 이런 흑자들, 이 돈들은 다 지금 어디에 갔을까? 기업 쪽으로 들어갔겠죠. 앞으로 이 소비 촉진에 대한 문제를 또 많이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3월 들어서 경기부양책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되려면 뭔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좀 팍 터뜨릴 수 있는, 내수를 터뜨릴 수 있는 경기부양책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주장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 쪽, 통화당국, 한국은행을 금리 내려라. 예, 기준금리 한 번만 더 내려줘라. 그래야지 뭐 어떻게 좀 될 거 아니냐. 그다음 또 하나는 정부 쪽, 재정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추경 한 번 더 하자. 돈 좀 더 풀자.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게 어제 이제 통계청에서는 또 산업활동동향 나왔거든요. 이게 거의 2013년 8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1.7%나 감소했고 광공업 생산도 3.7% 줄었고 이것도 거의 6년 1개월 만에 최고 감소입니다. 설비 투자도 거의 7% 넘게 감소를 했고 잘 보면은요 경상수지만 이게 불황의 흑자로 버티고 있지 다 안 좋습니다. 하고 이제 아까 수출 수입 얘기했는데 수출도 거의 한 지금 연간으로 10% 이제 줄었거든요. 이런 상태면은 정말 경기 부양책을 다시 한 번 더 쏟아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뭐 크지 않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 부작용이 커서 그렇거든요. 또 지금 안 그래도 적자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추경을 또 하고 돈을 더 풀어. 이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큰데. 예. 여기서부터가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부 또 최경환 부총리 초이노믹스의 정책 판단인데요. 근데 그래? 지금 보면은 경기부양해 그러다가 한쪽에서 가계부채가 문제입니다. 그럼 또 가계부채가 이랬다 저랬다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데 실은 경제를 하려면 좀 책임을 지고 한 방향으로 쭉 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부탁드리는 게 아예 진짜 이 경제 민주화로 가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럼 사인을 내고 전 국민이 이제 분배 쪽으로 가든가. 예. 이게 경기 부양을 하려면 한번 밀어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저렇지도 못해가지고 전 정책적 판단을 이제 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삼성 갤럭시 S6 예? 네. 이게 이제 나왔는데 하드웨어적이나 이런 거 굉장히 호평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네, 여러 가지 애플 아이폰처럼 배터리 일체형이라며요. 네, 근데 디자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이 일체형밖에 안 됩니다. 그래야 좀 이런 늘씬한 그래야지 모양이 부티가 나는 그렇죠. 휴대전화가 되는군요. 예. 네. 많이 얘기 들으셔가지고 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페이입니다. 거기에 이제 핸드폰에다가 그 모바일 결제 기능을 붙여가지고 띡 갖다 대면은 마치 버스 카드처럼 결제를 하는 건데 지금 국내 카드사들 비상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월에 출시가 되면은 이거 사시는 분들은 호기심에라도 국내 편의점에서 띡 갖다 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용카드의 소액 결제 부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렇죠. 다 이 삼성페이한테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국내 굴지의 카드 6개다가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실무진을 급파해가지고 이 삼성페이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 거냐 뭐 이런 해결 방법에 나섰다고 하는데 아마 삼성페이가 핀테크 시장을 여는 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4월 이후 모바일 결제에 새바람이 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예, 신율의 출발세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는 오늘 통과될 예정인 김영란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통과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식으로 좀 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김영란법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는 것은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방금 전에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일단 통과시켜 놓고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많이 논의하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누구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3부에서는 그런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요. 자, 1021님 출근길 비가 와서 더 분주하네요. 청취자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 같은 날은 꼭 그 앞에 라이트 켜고요. 전조등 켜고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